유성그룹의 심장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유성타워의 최상층. 강민준 회장의 집무실은 그의 성격과 꼭 닮아 있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정형이 장난감처럼 펼쳐져 있었지만 그 풍경을 등지고 앉은 남자의 눈에는 어떤 감흥도 담겨 있지 않았다.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보여주는 실내는 차가운 금속과 날카로운 유리, 그리고 깊이를 알 수 없는 검은색으로만 이루어져 있었다. 이곳에서는 먼지 한 톨, 소음 한 자락도 허용되지 않았다. 오직 절대적인 통제와 완벽한 질서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강민준, 36의 나이로 대한민국 재계서열 5위의 유성그룹을 이끄는 남자. 그는 감정이라는 불필요한 변수를 제거한 채 오직 데이터와 논리, 그리고 냉철한 이성으로 제국을 통치했다. 그의 결정에 수만 명의 운명이 좌우되었지만 그에게 있어 그들은 그저 대차대조표 위의 숫자에 불과했다. 그의 세계는 오차없는 계산과 예측 가능한 결과로 이루어진 견고한 성체였다. 회장님, 구룡지구 재개발 현장 관련 보고입니다. 그의 철옹성에 유일하게 자유로운 출입을 허락받은 최진우 비서실장이 태블릿 PC를 내밀며 보고했다. 최 실장은 10년 가까이 민준의 그림자로 일하며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튼튼한 방패 역할을 해온 인물이었다. 민준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나직이 물었다. 아직도 쥐새끼들이 남아있나? 그의 목소리는 최고급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다. 쥐새끼들은 재개발 부지에 끝까지 남아 보상을 요구하는 마지막 주민들을 칭하는 그만의 언어였다. 12가구 남았습니다. 보상안을 거부하고 언론에 호소하며 시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시민단체까지 합류하여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습니다. 언론? 민준의 입가에 옅은 조소가 스쳤다. 돈으로 길들여진 개들이 짖는 것뿐이지. 더 시끄럽게 짖기 전에 뼈다귀나 몇 개 더 던져줘. 그리고 시민단체라는 것들 뒤를 캐봐. 먼지 안 나는 놈들 없을 테니. 이미 조치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현장을 방문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투자자들 사이에서 불필요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제야 민준은 서류에서 시선을 들어 최 실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과 같아서 그 안에 담긴 생각을 읽어내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다. 정치인이라. 표가 필요한 계절이 왔나 보군. 좋다. 그들이 원하는 그림을 만들어주지. 민준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185cm가 넘는 훤칠한 키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는 그의 몸을 완벽한 갑옷처럼 감싸고 있었다. 차를 준비시켜. 내가 직접 가지. 최 실장의 얼굴의 순간 당혹감이 스쳤다. 강민준이 이런 사소한 문제로 직접 현장에 나서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회장님, 굳이 직접 나서실 필요까지는. 초의 실장. 민준이 말을 잘랐다. 사냥을 할 때는 사냥개가 짖는 곳이 아니라 사냥감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를 봐야 하는 법이야. 정치인과 언론이 원하는 것은 유성그룹의 오만한 CEO라는 그림이지. 그 그림의 주인공이 직접 나타나서 관대한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들은 만족하고 돌아갈 거다. 그의 말에는 일말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은 철저히 계산된 연극의 일부일 뿐이었다. 그는 성가신 파리떼를 쫓아내기 위해 잠시 왕좌에서 일어나는 왕처럼 조금의 귀찮음만을 느낄 뿐이었다. 1시간 후 민준이 탄 마이바흐가 구룡지구의 초입에 들어섰다. 조금 전까지 그가 있던 유성타워의 화려한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건물들, 거미줄처럼 얽힌 전선, 그리고 골목마다 스며있는 가난과 절망의 냄새. 민준은 차창 밖 풍경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며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이 비효율적이고 지저분한 모든 것을 밀어버리고 그 자리에 유성의 기술력과 자본이 집약된 최첨단 스마트 시티를 세울 생각이었다. 그것이 그가 생각하는 진보이자 발전이었다. 차량이 멈춘 곳은 재개발 현장의 입구였다. 이미 수백 명의 시위대와 기자들, 그리고 경찰 병력이 뒤엉켜 아수라장을 이루고 있었다. 고성과 구호, 카메라 셔터 소리가 소음이 되어 민준의 귀를 때렸다. 유성그룹은 각성하라. 사람이 먼저다. 강제 철거 중단하라. 차문이 열리고 민준이 모습을 드러내자 모든 소음이 순간 멎는 듯 했다. 이어서 더 큰 함성과 함께 수십 개의 플래시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마치 레드카펫 위를 걷는 배우처럼 인파를 향해 걸어갔다. 경호원들이 그를 둘러싸고 인간 방패를 만들었지만 그는 손짓으로 그들을 물렸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 당당하고 여유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그는 시위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분노와 절망, 증오로 가득 찬 얼굴들. 그는 그 눈빛들을 수없이 봐왔고 이제는 아무런 감흥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눈에 그들은 그저 자신의 목표를 향한 길에 놓인 작은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는 적당한 위치에 멈춰 서서 입을 열 준비를 했다. 미리 준비된 동정심과 단호함이 적절히 배합된 연설을 하기 위해서였다. 바로 그때였다. 그의 시선이 인파의 한쪽에 고정되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소리를 지르거나 피켓을 들고 있지도 않은 한 여자가 있었다. 여자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닌 자신의 곁에 있는 작은 아이를 보호하려는 듯 필사적인 몸짓을 하고 있었다. 달아빠진 청바지와 낡은 티셔츠 차림이었지만 혼란 속에서도 곧게 편 허리와 단단히 담은 입술에서 강인한 의지가 느껴졌다. 어딘가 익숙한 얼굴이라고 생각했지만 민주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문제는 그 여자 곁에 서 있는 아이였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사내 아이. 아이는 소란스러운 주변 상황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모든 사태의 원흉인 자신을 똑바로 쳐다보고 있었다. 두려움이나 증오가 아닌 기묘한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거대한 망치로 맞은 듯 쿵 하고 내려앉았다. 시간과 공간이 느리게 흘러가는 것 같았다. 시위대의 고함 소리도 기자들의 셔터 소리도 모두 멀어지고 그의 세상에는 오직 그 아이의 얼굴만이 선명하게 들어왔다. 자신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날카로운 턱선, 높게 솟은 콧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그 깊고 검은 눈동자. 그것은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 그 자체였다.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치부하기에는 소름이 돋을 정도로 완벽한 복제품이었다. 그 순간 잊고 있던 기억의 파편이 예리한 칼날처럼 그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7년 전 혹은 8년 전이었을까.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리던 시절. 잠시의 휴식처럼 혹은 유일한 일탈처럼 만났던 한 여자. 열정적이었지만 결국에는 비즈니스처럼 차갑게 끝내버렸던 관계. 그는 여자의 얼굴조차 가물가물했지만 아이를 감싸고 있는 저 여자의 강인한 눈빛과 겹쳐지는 순간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졌다. 오수진, 그 여자의 이름이었다. 회장님, 최 실장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민주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그의 입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언제나 흔들림 없던 그의 눈동자는 지진이라도 일어난 듯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인생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해본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그의 계획과 통제에 있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저 작은 존재는
그의 완벽한 세계를 뿌리부터 뒤흔들 수 있는 계산 불가능한 변수였다. 철수한다. 민주는 준비했던 모든 계획을 취소하고 차갑게 명령했다. 그의 갑작스러운 변심에 최 실장과 경호원들은 당황했지만 누구도 감히 이유를 묻지 못했다. 그는 뒤돌아서는 순간에도 아이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멀어지는 자신을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그 시선이 마치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그의 발목을 붙잡는 것 같았다. 마이바흐의 두터운 방탄유리가 외부의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지만 민준의 귓게는 자신의 심장 소리가 천둥처럼 울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쳤다.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 없던 그의 완벽한 모습이 처음으로 무너져 내렸다. 차량이 혼란의 현장을 완전히 벗어나 유성타워를 향해 질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미세하게 갈라져 있었다. 최 실장, 방금 그 여자와 아이.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거친 숨을 골랐다. 저 여자와 아이에 대해 알아봐. 이름, 나이, 주소, 가족관계. 존재하는 모든 정보를 긁어모아. 지금 당장. 강민준의 철옹성에 그의 인생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성타워 최상층의 집무실은 이전과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그 공간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보이지 않는 폭풍전야처럼 팽팽하게 긴장되어 있었다. 강민준은 도시의 정형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유리창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최고급 크리스털 잔이 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 값비싼 위스키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은 채 잔잔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평소라면 이 시간, 그는 숫자로 가득한 보고서를 검토하며 제국의 다음 행보를 구상하고 있어야 했다. 그러나 지금 그의 머릿속은 온통 혼돈으로 가득 차 있었다. 구룡지구의 그 아이, 자신을 똑 닮았던 그 얼굴, 당돌하고 맑았던 그 눈빛이 망막의 낙인처럼 찍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눈을 감아도 떠도 아이의 모습이 아른거렸다. 그의 인생은 단 한 번도 우연이나 운명 같은 불확실한 요소에 휘둘린 적이 없었다. 모든 것은 그의 의지와 계획 아래 놓여 있어야만 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존재는 그의 완벽한 통제 시스템을 비웃기라도 하듯 가장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그의 삶에 균열을 내고 있었다. 회장님. 노크 소리와 함께 최진우 실장이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어떤 로고도 박히지 않은 평범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최 실장은 민준의 혼란을 눈치챘지만 언제나처럼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용건부터 말했다. 요청하신 자료 나왔습니다. 민준은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직이 말했다. 읽어봐.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유리창에 비친 그의 눈빛은 세차게 흔들리고 있었다. 최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열고 담담한 목소리로 보고를 시작했다. 여자의 이름은 오수진. 만 34세. 한국대학교 미술사학과 졸업. 현재는 프리랜서 번역과 미술관 도슨트로 일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채무나 주변인과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조용하고 강직한 성품이라는 평이 대부분입니다. 오수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준의 기억 저편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기 시작했다. 8년 전의 일이었다. 당시 그는 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사촌 형제들과 치열한 암투를 벌이고 있었다. 단 한순간의 방심도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살얼음판 같은 시간들이었다. 그의 삶은 오직 승리라는 목표를 향한 전략과 계산으로만 채워져 있었다. 그러다 우연히, 정말 우연히 그녀를 만났다. 그룹 소유의 미술관에서 열린 신진 작가 후원의 밤 행사에서였다. 정략적인 만남과 가식적인 웃음으로 가득한 파티장에서
그는 염증을 느끼고 잠시 테라스로 빠져나왔다. 그리고 그곳에서 홀로 밤하늘을 보고 있던 수진을 발견했다. 그녀는 다른 여자들처럼 화려한 드레스나 보석으로 치장하지 않았다. 소박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지만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유독 그녀는 빛나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그녀의 눈빛이었다.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맑음과 그 어떤 권위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는 당당함이 공존하는 눈빛. 강민준 씨 맞죠? 그림에는 별로 관심이 없나 봐요. 이런 자리에선 보통 작품 앞에서 명함을 교환하느라 바쁘던데. 그녀는 그에게 먼저 말을 걸어온 최초의 여자였다. 유성그룹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을 떼고 그저 한 사람으로 자신을 바라봐주는 듯한 그녀의 태도가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거짓말처럼 사랑에 빠졌다. 그의 삭막했던 삶에 수진은 유일한 안식처이자 숨구멍이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큼은 그는 유성그룹의 황태자가 아니라 그저 평범한 남자 강민준이 될 수 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갤러리를 순회하고 오래된 서점에서 책을 읽고 허름한 식당에서 떡볶이를 먹으며 웃었다. 수진은 그의 부와 배경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녀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외로움과 상처를 꿰뚫어보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하지만 꿈 같은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는 두 사람의 관계를 알아차렸고 수진을 후계자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로 규정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선택을 강요했다. 그룹이냐 여자냐. 결국 그는 야망을 선택했다. 그는 수진에게 차갑게 이별을 통보했다. 우리는 사는 세상이 달라. 그의 그 한마디는 비수처럼 그녀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마지막 예의랍시고 거액의 돈이 든 봉투를 내밀었다. 수진은 그 봉투를 쳐다보지도 않고 그의 뺨을 때렸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깊은 경멸과 실망감이 가득했다. 그것이 그들의 마지막이었다. 그는 애써 그녀를 기억 속에서 지웠다. 성공을 향한 길에 방해가 되는 불필요한 감정이라고 치부하며 아이의 이름은 한서준. 만 7세. 현재 구룡초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최 실장의 목소리가 민준을 길고 깊은 회상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마른 침을 삼켰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출생신고 서류상. 부친의 이름은 공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서준이라는 이름은 외할아버지의 성을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출생일은 8년 전 회장님과 오수진 씨가 마지막으로 만난 시점으로부터 정확히 9개월 10일 후입니다. 최 실장은 말을 마친 뒤 태블릿 PC를 민준에게 건넸다. 화면에는 두 장의 사진이 나란히 떠 있었다. 왼쪽은 유성그룹의 자료실에 보관된 민준의 7살 때 사진이었고 오른쪽은 오늘 오후 최 실장의 팀이 몰래 촬영한 한서준의 사진이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헤어스타일과 입고 있는 옷만 다를 뿐 두 사진 속 아이는 쌍둥이라고 해도 믿을 만큼 똑같았다. 고집스럽게 담은 입술, 오만한 기운마저 느껴지는 날카로운 눈매, 심지어 사진 속에서도 느껴지는 특유의 분위기까지. 한서준은 강민준의 유전자를 완벽하게 물려받은 그의 명백한 아들이었다.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 거대한 파도처럼 그를 덮쳤다. 그동안 쌓아 올린 이성의 댐이 무너져 내리고 그 틈으로 온갖 감정들이 경류처럼 쏟아져 들어왔다. 버려진 과거에 대한 죄책감, 자신의 일부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기묘한 소유욕, 그리고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닥쳐올 거대한 후폭풍에 대한 두려움. 그는 자신의 인생에 아버지라는 역할이 존재할 것이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의 아버지는 그에게 존경의 대상이기보다는 넘어서야 할 거대한 산이자 극복해야 할 경쟁자였다.
사랑보다는 의무와 책임을 먼저 가르쳤고 칭찬보다는 채찍질로 그를 단련시켰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가 되는 법을 몰랐다. 나가봐. 민주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집무실을 나갔다. 다시 혼자가 된 공간. 그러나 더 이상 이곳은 그의 완벽한 요새가 아니었다. 보이지 않는 침입자가 들어와 그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그는 태블릿을 든 채 소파에 주저앉았다. 손가락으로 화면 속 서준의 얼굴을 천천히 쓸어보았다. 낯설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익숙한 얼굴. 이 아이는 지난 7년간 어떤 삶을 살아왔을까? 자신과 똑같은 얼굴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며 세상을 바라보았을까? 그리고 오수진. 그녀는 왜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감당했을까? 자존심 강한 그녀의 성격을 떠올리자 답은 명확해졌다. 그녀는 그의 돈이나 유성그룹의 힘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의 아이를 그 지긋지긋한 재벌가의 암투와 위선으로부터 지키고 싶었을 것이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창가로 걸어갔다. 그의 발 아래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이제는 그 불빛들이 공허하게만 느껴졌다. 그는 평생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다. 돈, 명예, 권력.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자신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빈털터리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다. 그는 결심해야 했다. 이대로 모른 척 덮어버릴 것인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돈으로 해결하려 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 이 거대한 변수를 정면으로 마주할 것인가? 한참의 침묵 끝에 그는 인터폰을 눌러 최 실장을 호출했다. 최 실장. 네, 회장님. 미팅을 잡아. 오수진 씨와 만날 수 있도록. 누구도 알아서는 안 돼. 최대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그의 목소리는 다시 평소의 냉정함을 되찾아 있었다. 하지만 오직 그 자신만이 알고 있었다. 그의 경고했던 세계는 이미 복구 불가능할 정도로 무너져 내렸으며 이제 그는 그 폐허 위에서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한다는 것을. 그의 인생 2막이 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막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의 세계가 내적인 혼돈으로 흔들리고 있을 때 유성그룹의 또 다른 권력의 축에서는 차가운 야심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유성타워 45층. 부회장 박태석의 집무실은 민준의 공간과는 정반대의 분위기를 자아냈다.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대신 묵직한 원목 가구와 고소화들이 주인의 관록과 취향을 드러내고 있었다. 창가에 놓인 값비싼 분재는 수십 년간 세심하게 관리된 듯 뒤틀린 가지 하나하나에 권모술수의 기운이 서려 있는 듯 했다. 박태석. 예순을 넘긴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젊은 시절의 탐욕을 조금도 잃지 않은 채 번뜩이고 있었다. 그는 유성그룹 창업주의 동생, 즉 강민준의 작은 할아버지였다. 평생을 유성그룹에 헌신했지만 그룹의 왕좌는 언제나 형님의 아들, 그리고 이제는 그 손자인 민준의 차지였다. 그는 늘 인자한 미소와 너그러운 풍모로 자신의 야망을 감추고 있었지만 그가 끓이고 있는 욕망의 용암은 언젠가 폭발하여 모든 것을 삼켜버릴 기회만을 노리고 있었다. 그에게 강민준은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다. 너무 젊었고 너무 오만했으며 자신과 같은 창업 공신들을 존중할 줄 몰랐다. 무엇보다 자신이 앉았어야 할 자리를 너무나도 당연하게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그를 참을 수 없게 만들었다. 부회장님. 그의 신복인 이정식 전무가 조심스럽게 집무실로 들어섰다. 이 전무는 20년 넘게 박태석의 수족으로 일하며 그의 더러운 일들을 처리해 온 인물이었다. 그래, 이 전무. 뭔가 재미있는 소식이라도 있나? 박태석은
분자의 가지를 다듬던 가위를 내려놓고 소파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나른하고 부드러웠다. 이 전무는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목소리를 낮춰 보고했다. 어제 오후 강 회장이 구룡지구 현장에 나갔던 일 말입니다.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상한 점이라니? 박태석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시위대를 상대로 한 연설과 약간의 퍼포먼스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도착한 지 5분도 채 안 돼서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철수해버렸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고 합니다. 그 젊은 녀석이 그럴 리가. 웬만한 일에는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냉혈한인데. 박태석은 흥미롭다는 듯 턱을 쓰다듬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전무는 결정적인 정보를 꺼내놓았다. 철수한 직후 최진우 실장에게 어떤 모자에 대한 비밀 조사를 지시했다는 첩보가 있습니다. 구룡지구에 거주하는 평범한 여자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순간 박태석의 나른했던 눈빛이 뱀처럼 번뜩였다. 강민준, 그 완벽주의자에 가까운 인간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일정을 취소하고 일개 서민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했다. 평소에 그라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여기에는 분명 무언가 있다. 그의 오랜 세월 다져진 권모술수의 감각이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다. 그 여자와 아이 자세히 알아보게. 강 회장이 직접 움직일 정도라면 절대 평범한 일은 아닐 테지. 최진우 라인보다 한 발 빨라야 하네.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박태석의 명령은 즉각 실행에 옮겨졌다. 그가 수십 년간 그룹 내에 심어놓은 그림자들과 외부의 흥신소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민준의 정보팀이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여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것과 달리 박태석의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물을 향해 거칠게 파고들었다. 그리고 이틀 후 박태석의 책상 위에는 그가 기다리던 결과물이 올라왔다. 얇은 서류철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는 유성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한 폭발력을 가지고 있었다. 이 전무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진 한 장을 가리켰다. 이 아이입니다. 한서준. 올해 7살입니다. 그리고 이쪽은 회장님의 어린 시절 사진입니다. 박태석은 두 장의 사진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입가에 맺혀 있던 인자한 미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탐욕스러운 포식자의 미소가 천천히 번져나갔다. 하늘이 드디어 내게 기회를 주는구나. 그는 강민준의 유년 시절을 똑똑히 기억했다. 어릴 때부터 제 아비와 할아비를 쏙 빼닮아 오만하고 영악했던 아이. 그 아이와 눈앞의 사진 속 아이는 유전자의 무서움을 증명이라도 하듯 완벽하게 일치했다. 혼외자라 완벽한 줄 알았던 강민준의 갑옷에 이런 치명적인 구멍이 있었을 줄이야. 박태석은 킬킬거리며 웃었다. 이것은 단순한 스캔들이 아니었다. 보수적인 유성그룹의 대주주들과 이사진에게 혼외자의 존재는 그룹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흠결이었다. 이것만 잘 이용하면 강민준을 회장 자리에서 끌어내리는 것은 물론 그룹의 경영권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 수 있는 최고의 무기였다. 이 전무, 내 부회장님, 아직 직접 나설 때는 아니다. 섣불리 건드렸다가는 저 영악한 놈이 꼬리를 자르고 도망칠 수도 있어. 일단 영희부터 피워 올리게. 박태석은 신중했다. 그는 섣부른 공격이 오히려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먼저 판을 흔들어 강민준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고 그가 실수를 저지르도록 유도할 계획이었다. 증권가 찌라시나 가십거리를 다루는 인터넷 매체 쪽에 슬쩍 소스를 흘리게. 유성그룹 강민준 회장, 최근 이해할 수 없는 행보. 중요한 M&A를 앞두고 그룹 총수가 흔들리는 이유는 후계 구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숨겨진 약점 존재. 이런 식으로 말이야. 실체는 없이 의혹만 부풀리는 거지. 알겠습니다. 여론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하네. 저 아이가 강민준의 씨라는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게 만들 증거 말이야. 박태석의 눈이 번뜩였다. 아이의 DNA 샘플을 확보하게. 머리카락 한 올, 침이 묻은 사탕 막대기라도 좋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어. 그게 우리의 마지막 카드가 될 걸세. 그날 이후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오수진과 한서준의 주변을 맴돌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자신들의 평범한 일상이 거대한 음모의 표적이 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서준이가 학교 앞에서 사먹는 컵볶이, 수진이 장을 보고 버리는 영수증, 심지어 그들이 사는 낡은 아파트의 쓰레기 봉투까지 누군가의 감시 대상이 되었다. 박태석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보고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는 벽에 걸린 강민준의 초상 사진을 바라보았다. 사진 속 민준은 여전히 세상을 다 가진 듯 오만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민준아, 세상에 완벽한 성체란 없는 법이란다. 그리고 그 어떤 높은 성벽도 아이라는 작은 문 앞에서는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기 마련이지. 그는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혼잣말을 내뱉었다. 이제 곧 너의 시대는 끝날 것이다. 이 유성그룹은 본래 내 것이었어야 하니. 어둠의 첫 번째 수가 던져졌다. 강민준이 아직 자신의 내면과 싸우고 있는 동안 그의 등 뒤에서는 이미 그를 겨냥한 차갑고 예리한 비수가 소리 없이 날아오고 있었다. 강민준이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그가 소유한 청담동의 프라이빗 멤버스 클럽 더 클라움의 최상층에 위치한 스카이 라운지였다. 완벽한 방음과 철저한 보안으로 정평이 난 이곳은 대한민국 0.1%의 VVIP들만이 출입할 수 있는 그들만의 아지트였다. 그는 이곳이라면 외부의 시선과 귀를 완벽하게 차단한 채 오수진을 만날 수 있으리라 판단했다. 먼저 도착한 민준은 라운지 중앙에 홀로 앉아 있었다. 평소라면 1분 1초를 쪼갰으며 회의를 주재하고 있어야 할 그였지만 지금은 그저 통유리창 너머의 서울 야경을 무심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즐겨 마시는 싱글 몰트 위스키가 놓여 있었지만 그는 잔에 손도 대지 않았다. 머릿속은 곧 닥쳐올 만남에 대한 수만 가지 시뮬레이션으로 복잡했다. 그는 비즈니스 협상처럼 이 만남을 준비했다. 오수진이 돈을 요구할 경우, 아이의 미래를 보장하는 조건으로 양육권을 가져올 경우, 혹은 이 사실을 언론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할 경우. 각각의 시나리오에 맞춰 그는 법률팀과 함께 가장 효율적이고 완벽한 대응책을 마련해 두었다. 감정은 배제하고 오직 유성그룹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지만 머리가 차가워질수록 심장은 이상하게 제멋대로 뛰었다. 이것은 그가 평생 해왔던 협상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였다. 그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어쩌면 미래까지 송두리째 얽혀있는 만남이었다. 약속 시간 정각, 라운지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최 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두 사람이 들어섰다. 8년 만에 마주하는 오수진. 세월의 흔적이 그녀의 얼굴에 옅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상처받은 야생화 같았던 과거의 모습 위로 굳건한 생명력을 지닌 들풀 같은 강인함이 덧씌워져 있었다. 그녀는 민준의 부와 권위에 전혀 주눅들지 않은 채 오히려 이 모든 상황을 정면으로 돌파하려는 듯한 단단한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꼭 잡고 있는 아이, 한서준. 사진으로 봤을 때보다 훨씬 더 아이는 민준 그 자체였다.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위기마저 어린 시절의 자신과 판박이었다. 서준이는 낯선 공간과 처음 보는 남자의 존재에 잠시 경계하는 듯 했지만 이내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민준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자신과 닮은 이 남자의 정체를 파악하려는 듯이.
정적이 흘렀다. 민주는 준비했던 수많은 말들을 모두 잊어버렸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랜만이군, 오수진 씨. 그가 간신히 내뱉은 첫 마디는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건조했다. 수진은 대답 대신 민준의 맞은편 의자에 앉아 서준이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다. 아이를 보호하려는 무의식적인 방어 기제였다. 용건만 간단히 하시죠. 강민준 씨,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이런 곳에 오래 있을 이유는 없으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8년의 세월이 만든 거리감이 그 한마디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민주는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비즈니스 모드로 돌아가려 애썼다. 필요한 게 있다면 말해. 집, 차, 생활비. 아이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유성그룹의 이름으로 부족함 없이 지원하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제안이었다. 과거에 그가 돈으로 그녀에게 상처를 줬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은 채.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진의 눈빛에 실망과 분노의 불꽃이 동시에 타올랐다. 역시 당신은 변한 게 없군요. 8년 전에도 지금도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그 오만한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분명히 말해두죠. 난 당신 돈 필요 없어요. 지난 8년간 당신 도움 없이 우리 서준이 이렇게 예쁘고 건강하게 잘 키웠으니까. 그럼 원하는 게 뭐지? 내가 묻고 싶은 말이네요. 이제 와서 왜 우리 앞에 나타난 거죠? 뭘 원해서?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것은 지난 8년간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감내해야 했던 수많은 고통과 외로움의 증거였다.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냥 내 아들이라는 걸 알게 돼서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무책임했고, 그룹에 리스크가 될까봐라고 말하기엔 너무나 비겁했다. 그가 침묵하는 사이 그의 무릎에 앉아있던 서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엄마, 이 아저씨가 TV에 나온 나쁜 회장님이야? 아이의 순수한 질문은 그 어떤 날카로운 비수보다 민준의 가슴을 아프게 찔렀다. 구룡지구 사태에 대한 뉴스 보도를 본 모양이었다. 수진은 당황하며 서준이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민준은 손을 들어 그녀를 제지했다. 그는 처음으로 아이와 눈을 맞췄다. 그리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를 만들려 애쓰며 말했다. 안녕, 나는 강민준이라고 해. 서준이는 이름이 뭐야? 서준이는 잠시 엄마의 눈치를 살피더니 이내 또박또박 대답했다. 한서준이에요. 7살. 아이는 어른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았다. 그 당돌함마저 민준을 닮아 있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작은 장식품이 민준의 눈에 들어왔다. 여러 개의 금속 조각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3D 퍼즐이었다. VVIP 고객들의 지루함을 달래기 위해 놓아둔 웬만한 어른도 풀기 힘든 물건이었다. 그런데 서준이는 어느새 의자에서 내려와 그 퍼즐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서준아, 만지면 안 돼. 수진이 말렸지만 서준이는 이미 작은 손으로 퍼즐 조각을 이리저리 돌려보고 있었다. 민주는 흥미롭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아이는 막무가내로 덤비는 것이 아니라 각 조각의 형태와 결합 구조를 파악하려는 듯 논리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그것은 문제를 마주했을 때의 민준의 방식과 똑같았다. 몇 분이 흘렀을까? 모두의 예상과 달리 서준이가 퍼즐의 마지막 조각을 딸깍 소리와 함께 제자리에 끼워 넣었다. 복잡했던 금속 조각들이 완벽한 구의 형태를 이루었다. 수진은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고 민준의 눈에는 경이로움마저 스쳐 지나갔다. 어떻게 풀었어? 민준이 자신도 모르게 물었다. 서준이는 완성된 퍼즐을 들어 보이며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보이는 대로 한 게 아니에요. 조각들이 어떻게 연결될지 머릿속으로 먼저 그려봤어요. 길이 하나밖에 없던데요. 그 순간
민주는 마치 강한 전류에 감전된 듯한 충격을 받았다. 현상의 이면을 보고 본질을 꿰뚫어 최적의 해답을 찾는 능력. 그것은 유성그룹을 이끌어온 자신의 가장 큰 무기였다. 그런데 7살짜리 아들이 자신의 그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 핏줄이라는 보이지 않는 끈이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인지 그는 온몸으로 실감했다. 그는 서준에게서 시선을 떼고 다시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이전과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겠어. 이미 늦었고 변명이 될 뿐이니까. 하지만 아이를 만나게 해줘. 내가 아버지 노릇을 할 자격이 없다는 건 알아. 그래도 서준이가 어떤 아이인지, 어떻게 자라는지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 그의 목소리에는 처음으로 진심이 담겨 있었다. 수진은 오랫동안 민준을 바라보았다. 그의 흔들리는 눈빛 속에서 8년 전의 오만함이 아닌 낯선 후회와 혼란을 읽었다. 그녀의 마음도 복잡하게 흔들렸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당신의 세계가 우리 서준이에게 약이 될지 독이 될지. 나에겐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대답이었다. 수진은 서준이의 손을 잡고 조용히 라운지를 나갔다. 텅 빈 공간에 다시 혼자 남은 민주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는 서준이가 완성한 완벽한 구 형태의 퍼즐을 가만히 내려다보았다. 계획했던 협상은 완전히 실패했다. 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아무런 약속도 받아내지 못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패배감은 들지 않았다. 대신 그의 가슴 속에서는 이제껏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온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아버지라는 이름에 서툴고 불안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연결고리. 그의 얼어붙었던 심장이 지난 8년간 단 한 번도 뛰지 않았던 그 심장이 아주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하고 있었다. 박태석이 던진 작은 돌멩이는 거대한 유성그룹이라는 호수에 예상보다 큰 파문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증권가 정보지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가십처럼 떠돌던 소문은 점차 무게를 더하며 경제 전문지의 칼럼에까지 등장했다. 총수 리스크, 불확실한 리더십 같은 자극적인 단어들이 유성그룹의 주가를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갉아먹고 있었다. 유성타워의 긴급 임원 회의실. 평소라면 강민준의 일사불란한 지휘 아래 모든 것이 통제되었을 공간이 보이지 않는 불안감으로 술렁이고 있었다. 회장님, 현재 추진 중인 아틀라스 바이오 인수건에 대해 상대 측에서 추가적인 실사를 요구해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재무 건전성을 이유로 들고 있지만 최근 언론 동향과 무관하지 않은 듯합니다. 유럽 연기금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문의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리더십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이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임원들의 보고를 듣는 내내 민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태블릿 화면에 떠있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한 기사들을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볼 뿐이었다. 기사의 내용은 교묘했다. 어떠한 실체도 명시하지 않은 채 숨겨진 스캔들, 치명적 약점 등의 표현으로 의혹만을 증폭시키고 있었다. 이것은 전형적인 박태석의 방식이었다. 정면으로 칼을 휘두르는 대신 등 뒤에서 독침을 쏘아 상대를 서서히 마비시키는 음험한 수법. 사냥을 시작하셨군, 작은 할아버지. 민주는 속으로 읊조렸다. 그의 분노는 뜨겁게 타오르는 대신 모든 것을 얼려버릴 듯한 차가운 냉기로 변모하고 있었다. 인수건은 예정대로 추진한다. 추가 실사를 핑계로 가격을 흥정하려는 속셈이겠지. 2배의 위약금을 조건으로 걸어. 그들이 판을 깰 용기가 있는지 시험해봐. 그리고 투자자들에게는 다음 분기 예상 실적 보고서를 한 달 앞당겨 배포하도록. 숫자로 증명하면 지저대던 개들도 조용해질 테니. 그의 지시는 여전히 흔들림 없었고 임원들은 그제야 안심하는 듯했다.
하지만 회의를 마친 뒤 집무실로 돌아온 민준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경영권 분쟁이 아니었다. 박태석의 칼날은 결국 오수진과 한서준을 향할 것이 분명했다. 그리고 그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기 시작했다. 그 무렵 오수진은 자신의 평온했던 일상에 누군가 찬물을 끼얹는 듯 단 불쾌한 변화를 감지하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낡은 아파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낯선 검은색 세단. 서준이의 하굣길에 맞춰 학교 앞에서 진을 치고 있는 정체불명의 남자들. 처음에는 우연이겠거니 혹은 자신이 너무 예민한 탓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위협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다. 하루는 자신을 잡지사 기자라고 밝힌 여자가 찾아와 서준이의 아빠에 대해 집요하게 캐물었다. 또 다른 날은 아파트 집주인이 찾아와 당장 다음 달까지 집을 비워달라고 막무가내로 통보했다. 재계약을 약속했던 것이 불과 한 달 전이었다. 수진은 그 모든 일들의 배후에 거대한 손이 존재한다는 것을 직감했다. 강민준, 그리고 그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암투. 가장 그녀를 두렵게 만든 것은 아들 서준이의 변화였다. 엄마, 왜 자꾸 이상한 아저씨들이 우리 집을 쳐다봐? 학교 앞에도 있어. 아직 어려서 상황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아이는 본능적으로 자신들에게 닥친 위험의 기운을 느끼고 있었다. 밤에는 악몽을 꾸는 날도 잦아졌다. 수지는 강인한 여자였지만 아들에게까지 위협이 미치자 굳건했던 그녀의 마음도 속절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지난 8년간 지켜온 자존심과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모성애 사이에서 고뇌했다. 결국 그녀는 마지막 선택지를 향해 손을 뻗었다. 늦은 밤 수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강민준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남겨두었던 비상 연락처였다. 나예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지친 목소리에 민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지? 누가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서준이가, 아이가 무서워해요. 그 한마디에 민준의 머릿속에 있던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박태석이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은 것이다. 추상적이었던 기업 간의 전쟁이 그의 아들이라는 가장 연약하고 소중한 존재를 향한 비열한 공격으로 변질된 순간이었다. 그대로 있어.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사람을 보낼 테니. 전화를 끊는 그의 눈은 이글거리는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더 이상 망설임도 고뇌도 없었다. 망설이는 아버지의 역할은 끝났다. 이제는 그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유성그룹의 회장 강민준으로 돌아갈 시간이었다. 그는 즉시 최진우 실장을 호출했다. 최 실장, 지금부터 내 말 잘 들어. 그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했다. 그룹 내 VIP 경호팀, 알파팀을 즉시 구룡직으로 보내 오수진 씨와 한서준 군의 신변을 24시간 확보한다. 단, 절대 그들 눈에 띄어서는 안 돼. 그림자처럼 움직여. 그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느끼게 만들지 마.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당장 두 사람이 지낼 안전가옥을 구해. 내 명의가 아닌 유령회사 이름으로. 보안이 완벽하고 서준이가 다닐 학교와 가까운 곳으로 내일 당장 옮길 수 있도록 준비해. 네. 마지막으로 그들 주변을 맴도는 쥐새끼들 전부 파악해.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지 그 배우까지 모조리 캐내. 나는 그들의 이름과 소속, 그리고 그들이 어젯밤 뭘 먹었는지까지 알고 싶어. 명령을 내리는 민준에게서는 더 이상 지난 며칠간 보였던 인간적인 고뇌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완벽한 통제력을 되찾은 냉혹한 지휘관의 모습이었다. 그의 거대한 제국, 유성그룹의 모든 자원과 힘이 이제 오직 단 두 사람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음 날
민주는 박태석의 집무실을 예고 없이 찾아갔다. 작은 할아버지, 오랜만에 문안 인사드립니다. 그는 평소처럼 예의 바른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조금도 웃고 있지 않았다. 박태석은 예상치 못한 조카의 방문에 잠시 놀랐지만 이내 능구렁이 같은 미소로 그를 맞았다. 오, 우리 강 회장 아닌가. 이 늙은이를 다 찾아오고. 무슨 일인가? 별일 아닙니다. 요즘 회사 주변에 파리들이 좀 꼬이는 것 같아서요. 제 사생활에 유독 관심이 많은 파리들 말입니다. 민준이 던진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박태석은 차를 따르며 태연하게 대꾸했다. 그런가? 자네처럼 높은 자리에 있으면 늘 따라붙는 것들이지. 원래 높은 벽일수록 작은 균열 하나에 무너져 내리기 쉬운 법이니 몸가짐을 조심해야 할 걸세.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불꽃처럼 부딪혔다. 직접적인 단어는 오가지 않았지만 그들은 이미 서로의 의도를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다. 선전포고는 끝났다. 그날 밤 민주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보안팀이 보내온 실시간 영상 하나를 보고 있었다. 영상 속에서 서준이는 새로 이사한 안전가옥의 자기 방에서 장난감 블록을 조립하며 해맑게 웃고 있었다. 아이는 자신을 둘러싼 거대한 폭풍을 전혀 모르는 듯 평온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는 민준의 얼굴 위로 차가운 분노와 뜨거운 부성애가 교차했다. 그는 결심했다. 더 이상 방어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고.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민준은 수화기를 들었다. 초의 실장, 사냥을 시작한다. 박태석 부회장의 모든 것을 털어. 지난 30년간 그가 저지른 모든 비리, 차명계좌, 비밀자금,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찾아내. 그의 목소리는 사냥감의 목을 물기 직전인 맹수처럼 낮고 위험했다. 주저하던 남자는 사라졌다. 이제 그의 아들을 위협한 자를 지옥 끝까지 추격할 준비가 된 한 아버지의 전쟁이 시작되고 있었다. 강민준이 방역을 결심한 순간 유성그룹의 심장부 깊숙한 곳에서는 아무도 모르는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의 개인 집무실이 공식적인 지휘본부였다면 유성타워 지하 5층에 위치한 지도에도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전략실은 그의 비밀스러운 전쟁지휘 통제실이었다. 이곳은 원래 그룹의 미래 기술을 연구하던 R&D 시설이었으나 민준의 명령 아래 하룻밤 만에 완벽한 작전본부로 개조되었다. 방의 3면을 둘러싼 거대한 스크린에는 수많은 데이터와 인물 관계도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자금 흐름도가 복잡한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 거미줄의 중심에는 박태석이라는 이름이 붉은색으로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방 안에는 단 4명의 사람만이 존재했다. 총지휘관인 강민준, 그의 영원한 그림자인 최진우 실장, 그리고 민준이 그룹 내에서 가장 신이 많은 2명의 전문가. 한 명은 검사 출신으로 그룹의 법무팀을 이끌고 있는 백승호 변호사였고, 다른 한 명은 천재적인 실력으로 명성이 자자한 화이트 해커, 코드네임 헬리오스였다. 그들은 유성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과 가장 단단한 방패였다. 보고 시작하지. 민준의 나직한 말에 방 안의 공기가 팽팽하게 당겨졌다. 먼저 입을 연 것은 헬리오스였다. 그는 타자를 치는 것보다 말이 더 어눌한 전형적인 너드였지만 그의 손끝에서는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박태석 부회장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서버와 클라우드 계정, 30년치의 이메일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대부분은 암호화되어 있었지만 제게는 어린애 장난 수준이었습니다. 이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화면 하나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 이름과 해외 조세 피난처에 개설된 은행 계좌 목록이 떠올랐다. 이게 박태석의 비밀 금고입니다. 지난 20년간 유성건설의 주요 프로젝트에서 빼돌린 비자금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금액만 약 5천억 원 규모입니다.
5천억 원, 어지간한 중견기업의 시가총액과 맞먹는 금액이었다. 최진우 실장과 백 변호사의 입에서 나지막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단순히 횡령으로 챙긴 쌈짓돈이 아닐 겁니다. 백승호 변호사가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검사 시절 다뤘던 수많은 재벌 비리 사건의 패턴을 꿰뚫고 있었다. 이 정도 규모의 자금은 분명 다른 목적이 있을 겁니다.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였거나 혹은 경영권 찬탈을 위한 실탄으로 비축해 두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민준이 그의 말을 받았다. 그는 스크린에 떠있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를 보며 이미 큰 그림을 꿰뚫어 보고 있었다. 작은 할아버지는 단순히 내 혼외자 스캔들을 터뜨려 나를 망신 주는 것에서 그칠 생각이 아니야. 그건 기폭제일 뿐이지. 진짜 목적은 스캔들로 주가를 폭락시킨 뒤 저 비자금과 해외 투기 자본을 끌어들여 적대적 M&A를 시도하려는 거다. 내게서 회사를 빼앗는 것, 그게 최종 목표야. 그의 분석에 방안의 모두는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간의 암투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치밀하게 준비된 그룹의 존폐를 건 쿠데타 시도였다. 자금 흐름을 계속 추적해 돈이 흘러간 최종 목적지를 알아내 정치인, 언론인, 금융인, 그 돈을 받아먹은 놈들 명단을 전부 작성해. 민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의 지시에 따라 작전은 일사불란하게 진행되었다. 헬리오스는 디지털 세상의 모든 흔적을 파헤쳤고 최진우 실장은 자신이 구축해온 정보망을 총동원해 박태석의 주변 인물들을 훑었다. 백승호 변호사는 그렇게 수집된 증거들을 법의 칼날로 벼려 단 한 번에 박태석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는 무기로 재련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박태석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수십 년간 인자한 어른의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탐욕스러운 괴물의 실체였다. 건설 수주를 대가로 한 뇌물 상납,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시세 조종, 심지어 과거 경영권 분쟁에서 자신의 경쟁자들을 제거하기 위해 벌였던 추악한 공작들까지. 증거는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작전이 한창이던 어느 날 밤, 민준은 잠시 머리를 식히기 위해 전쟁 지휘실을 나왔다. 그의 개인 휴대폰으로 최 실장이 보낸 영상 클립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영상 속에서 서준이는 안전가옥의 거실에서 엄마와 함께 웃으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아이는 커다란 스케치북에 알록달록한 크레파스로 무언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었다. 이게 뭐야? 수진이 묻자 서준이는 자랑스럽게 스케치북을 들어 보였다. 세상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야. 꼭대기에서는 별도 만질 수 있어. 내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 집이야. 아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거대한 빌딩 꼭대기에 세 사람이 손을 잡고 서 있었다. 민주는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와 아빠라는 단어가 그의 가슴에 깊은 파문을 일으켰다. 그는 다시 지휘 통제실로 돌아와 거대한 스크린을 바라보았다. 한쪽에는 아들의 해맑은 그림이, 다른 한쪽에는 박태석의 부패와 탐욕으로 얼룩진 관계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은 더 이상 유성그룹의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아들이 살아갈 세상을, 아들이 자랑스러워할 아버지의 유산을 지키기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아들에게 이렇게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물려줄 수는 없었다. 며칠 후 마침내 모든 증거 수집이 끝났다. 그들은 박태석의 숨통을 끊어 놓을 수 있는 완벽한 증거의 산을 쌓아 올렸다. 최 실장이 주주총회 예정일이 표시된 달력을 가리키며 물었다. 회장님, 이제 검찰에 자료를 넘기고 박 부회장을 압박하시겠습니까?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그렇게 싱겁게 끝낼 수 없지. 그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작은 할아버지는 저 무대 위에서 나를 공개적으로 처형하고 싶어 해.
좋다. 그가 원하는 대로 멍석을 깔아주지. 그가 가장 빛나는 순간 스스로 파놓은 함정에 빠져 가장 비참하게 추락하도록 만들어줄 거야. 그는 팀원들을 둘러보며 마지막 작전 계획을 하달했다. 백 변호사님은 이 모든 증거들을 바탕으로 완벽한 프레젠테이션 파일을 준비해 주십시오. 박태석의 범죄 연대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헬리오스는 주주총회 당일 우리가 언제든 메인 스크린을 장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보해. 최 실장은 내부 고발자들과 연락을 취해. 그들이 안전하게 증언대에 설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고 검찰 특수부 쪽에도 신호를 보내 우리가 움직이는 순간 그들도 동시에 압수수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 작전명은 심판의 날, 저지먼트 데이. 덫은 완벽하게 놓였다. 이제 사냥감이 제 발로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면 되었다. 전쟁 지휘실을 나서는 민준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고 단단했다. 사냥감의 위치에서 벗어나 이제 그는 모든 판을 조종하는 사냥꾼이 되어 있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서준이의 그림을 보았다. 서준아, 아빠가 약속할게. 네가 살아갈 세상에는 저런 괴물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 거다. 너에게는 가장 깨끗하고 자랑스러운 유성만을 물려줄 것이다. 그것은 아들을 향한 그리고 자기 자신을 향한 가장 엄숙한 맹세였다. 유성그룹의 미래를 결정할 임시 주주총회가 열리는 그랜드 호텔의 컨벤션 홀. 대한민국의 네로라 하는 경제인, 기관 투자자, 그리고 수백 명의 기자들이 몰려들어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공기 중에는 기대와 불안, 그리고 숨막히는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았다. 최근 몇 주간 유성그룹을 둘러싸고 흉흉하게 떠돌던 소문의 진실이 바로 오늘 이 자리에서 밝혀질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단상 중앙에 앉은 강민주는 외부의 소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깊은 호흡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마치 폭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 평온한 가면 아래에서는 일생일대의 결전을 앞둔 전사의 심장이 뜨겁게 뛰고 있었다. 반면 주주석 가장 앞줄에 앉은 박태석의 얼굴에는 승리를 확신하는 자의 여유로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오늘을 위해 수십 년을 기다려왔다. 강민준이 스스로 쌓아 올린 완벽함이라는 성벽이 자신이 터뜨릴 단 한 방의 포탄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광경을 상상하며 짜릿한 쾌감에 젖어 있었다. 총회가 시작되고 몇 가지 안건이 기계적으로 처리된 후 마침내 박태석이 움직였다. 그는 의장에게 발언권을 요청하며 비장한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의장님, 그리고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유성그룹의 부회장이자 창업공신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영예는 완벽했다. 목소리에는 그룹의 미래를 걱정하는 충신의 비통함이 묻어 있었다. 장내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리더의 자리는 단순히 경영 능력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 걸맞은 도덕성과 책임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강민준 회장께서는 리더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신뢰를 저버리는 비밀을 숨겨오셨습니다. 말과 동시에 박태석이 미리 매수해둔 기술팀이 움직였다. 단상 뒤에 거대한 스크린이 그의 의도대로 장악되었다. 화면에는 오수진과 한서준의 사진이 나타났다. 구룡지구 시위 현장에서 몰래 찍힌 사진, 서준이의 등굣길 사진, 두 모자가 함께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의 사진들이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이 아이는 한서준, 올해 7살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어머니 오수진 씨는 강민준 회장과 과거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던 여성입니다. 박태석은 결정타를 날렸다. 화면에는 강민준의 어린 시절 사진과 한서준의 현재 사진이 나란히 비교되어 나타났다. 누가 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완벽하게 닮은 두 얼굴. 컨벤션 홀은 그야말로 폭탄을 맞은 듯한 혼란에 휩싸였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고 주주들의 경악과 분노 섞인 고함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이게 사실입니까?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실을 숨길 수가 있나? 박태석은 만족스러운 눈으로 그 광경을 내려다보았다. 모든 것이 그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그는 승리를 확신하며 민준을 향해 외쳤다. 강민준 회장, 이 아이가 당신의 아들입니까? 그룹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주주들을 기만한 것에 대해 책임지고 당장 그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그는 강민준에 대한 회장직 불신임 안건을 긴급 상정했다. 이제 모든 시선이 단상 위에 강민준에게로 향했다. 모두가 그가 부정하거나 변명하거나 혹은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민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태연하게 물 한 잔을 마신 뒤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하게 장내의 소음을 압도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다. 박태석 부회장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장내에 다시 한번 충격의 파도가 휩쓸고 지나갔다. 그의 담담한 인정에 오히려 사람들이 더 경악했다. 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이름은 한서준. 올해 7살이고 제가 아는 그 어떤 아이보다도 똑똑하고 빛나는 아이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었다. 오히려 한 아버지로서의 자부심마저 느껴졌다. 지난 7년간 아들의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것,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것은 제가 온전히 짊어져야 할 제 개인의 과오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장내를 둘러보았다. 그의 솔직한 고백에 장내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는 제 개인의 잘못을 심판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박태석 부회장께서 말씀하신 도덕성과 그룹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진짜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가 손짓하자 기적이 일어났다. 박태석이 장악했던 스크린이 순간 암전되더니 완전히 새로운 화면으로 바뀌었다. 심판의 날, Judgment Day이라는 프로젝트명이 화면 중앙에 떠올랐다. 박태석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서는 한 편의 범죄 드라마를 감상하시게 될 겁니다. 주인공은 바로 평생을 유성그룹에 헌신해 온 존경받는 경영인 박태석 부회장님이십니다. 민준의 차가운 내레이션과 함께 스크린에는 박태석의 범죄 연대기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유령 회사를 통해 유성건설의 공사비를 빼돌린 횡령 내역, 해외 조세 피난처에 숨겨둔 수천억 원대의 비자금 계좌, 그 돈으로 정관계 인사들에게 뇌물을 상납한 증거가 담긴 비밀 장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개미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뽑아냈던 주가 조작의 정황까지 헬리오스가 복원해낸 이메일과 백승호 변호사가 완벽하게 정리한 증거 자료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박태석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거짓말. 저건 모두 조작된 거야. 음모다. 박태석이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다. 그는 기술팀을 향해 당장 스크린을 끄라고 고함을 질렀지만 이미 통제권은 민준의 손에 넘어온 후였다. 조작이라고 하셨습니까? 좋습니다. 민준은 기다렸다는 듯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렇다면 증인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컨벤션 홀의 연문이 열리고 박태석의 비자금 관리를 총괄했던 전직 재무이사가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증인석으로 걸어 나왔다. 그는 박태석의 모든 지시를 폭로하며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비자금 장부 원본을 증거로 제출했다. 더 이상의 방역은 불가능했다. 박태석은 온몸에 힘이 빠져나간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쾅! 컨벤션 홀의 정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그들은 성큼성큼 단상을 향해 걸어와 차가운 목소리로 외쳤다. 박태석 씨, 특정경제범죄가중치 어벌법상 횡령 및 배임, 뇌물 공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이 끝났다. 자신이 준비한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박태석은 가장 비참한 방식으로 추락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는 이제 몰락한 범죄자를 향해 무자비하게 터져 나왔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며 박태석은 민준을 향해 악에 바친 소리를 질렀다. 강민준, 내 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민준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자신의 손에 몰락하는 작은 할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다. 전쟁은 끝났다. 그의 승리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이 모든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남긴 깊은 상처와 씁쓸함만이 맴돌고 있었다. 그는 혼란에 빠진 주주들과 기자들을 바라보았다. 이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몰락이 아니었다. 유성그룹의 부끄러운 과거를 잘라내는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필요했던 외과 수술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이 모든 상처를 딛고 새로운 유성을, 그의 아들이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야만 했다. 심판의 날이 지나가고 한 달의 시간이 흘렀다. 박태석의 몰락은 유성그룹을 넘어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태풍이 되었다. 그가 수십 년간 뿌려놓은 부패의 씨앗들은 정관계와 금융계를 가리지 않고 줄줄이 뽑혀 나갔다. 유성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폭락하며 위기를 맞았지만 강민준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이번 사태를 그룹의 썩은 부위를 도려낼 절호의 기회로 삼았다. 그는 가장 먼저 대국민 사과를 했다. 90도로 허리를 숙인 그의 모습은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었다. 그는 그룹의 과오를 단 하나도 숨기지 않았고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윤리경영위원회를 출범시켜 전면적인 개혁을 약속했다. 그의 진정성 있는 행보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의 리더십에 시장은 다시 신뢰로 화답하기 시작했다. 주가는 서서히 안정을 되찾았고 오히려 이전보다 더 단단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다. 강민준의 집무실 풍경도 조금은 달라져 있었다. 여전히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차갑기만 하던 공간에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다. 그의 거대한 책상 한편에는 삐뚤빼뚤한 아이의 그림이 담긴 작은 액자가 놓여 있었다. 서준이가 그렸던 세상에서 가장 높은 빌딩 그림이었다. 민주는 복잡한 서류를 보다 지칠 때면 그 그림을 보며 잠시 미소 짓곤 했다. 변화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과거라면 상상도 하지 않았을 일을 시작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타운홀 미팅을 개최하여 직접 질문을 받고 사내 익명 게시판을 개설하여 직원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모든 논란의 시작이었던 구룡지구 재개발 계획을 전면 백지화했다. 대신 그는 그곳의 주민들을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짓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프로젝트의 이름은 서준이었다. 그는 더 이상 차가운 성체에 갇힌 황제가 아니었다. 상처를 통해 비로소 세상과 소통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서툴지만 진정한 리더로 거듭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어떤 변화도 그의 개인적인 삶의 변화만큼 극적이지는 않았다. 주말 오후 그는 처음으로 양복을 벗고 평범한 면바지와 스웨터 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그가 향한 곳은 과천의 한적한 공원이었다. 그곳에는 오수진과 한서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주주총회 이후 세 사람은 이렇게 주말마다 조심스러운 만남을 이어오고 있었다. 아저씨! 멀리서 그를 발견한 서준이가 환하게 웃으며 달려와 그의 다리에 매달렸다. 회장님도 나쁜 아저씨도 아닌 그냥 아저씨. 그 평범한 호칭이 민준의 가슴을 간지렸다. 그는 어색하게 허리를 숙여 아이를 안아 올렸다.
처음에는 어떻게 안아야 할지 몰라 온몸이 경직되었지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오늘은 왜 넥타이 안 맸어요? 서준이가 그의 목 주변을 만지작거리며 물었다. 오늘은 서준이랑 놀러 온 아빠 친구니까.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아빠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다. 그 말을 듣는 수진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녀 역시 많이 변해 있었다. 민준을 향한 경계심과 불신으로 가득했던 그녀의 눈빛은 이제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녀는 주주총회에서 아들의 존재를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스럽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걸고 싸웠던 그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그녀는 강민준이라는 남자가 가진 또 다른 모습을 보았고 8년이라는 세월의 벽을 넘어 그를 조금씩 다시 이해하기 시작했다. 세 사람은 나란히 공원 길을 걸었다. 민준은 서준이에게 목말을 태워주었고 서툰 솜씨로 아이스크림을 사주다 옷에 흘리기도 했다. 평생을 분단위로 쪼개 살아온 그에게 목적도 계획도 없이 그저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는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그들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신나게 뛰어놀던 서준이는 어느새 그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어 있었다. 힘들지 않아요?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회장 일보다 아빠 노릇이 훨씬 더 어렵다는 거 이제 알겠죠? 민준은 잠든 서준이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지난 36년간 나는 손에 잡히는 것들로 이루어진 제국을 쌓는 데만 평생을 바쳤어. 그런데 이제야 알 것 같아. 진짜 세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로 지어진다는 걸. 그는 수진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동자에 붉게 물든 저녁 노을이 비치고 있었다. 고맙소. 서준이를 이렇게 좋은 아이로 키워줘서. 그리고 나 같은 놈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그것은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해보는 진심 어린 사과이자 감사였다. 수진은 대답 대신 잠든 서준이의 작은 손 위로 자신의 손을 가만히 포개었다. 그 위로 민준이 조심스럽게 자신의 커다란 손을 얹었다. 세 사람의 손이 처음으로 하나가 되었다. 완벽한 동화 같은 해피엔딩은 아닐지라도 상처투성이의 어른들이 아이를 통해 서로를 치유하고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가는 현실적인 희망의 시작이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잠든 서준이를 등에 업었다. 아이의 따뜻한 청과 새근거리는 숨소리가 그의 등을 통해 심장으로 고스란히 전해졌다. 이제껏 그가 짊어졌던 권력의 무게와는 비교할 수 없는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무게였다.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었던 운명의 하루. 오만했던 CEO는 자신을 닮은 숨겨진 아들을 발견했고 그의 견고했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는 이제 알았다. 때로는 무너져야만 폐허 속에서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고 더 단단한 세상을 재건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장 위대한 재건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